만약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낙태해라. 우리 집은 문란한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말은 낯선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왔다. 남편이 바로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지만 비 오는 한밤중에 온 가족에게 쫓겨났다. 한 푼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갈 곳도 없이 그저 격렬하게 수축하는 배와 뒤에서 쾅 닫히는 대문만이 남았다. 당신은 그녀의 삶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단 1년 후 그녀는 그 저택으로 돌아와 자신이 번 돈으로 그 집을 다시 사들였다.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다. 그는 나를 아내로 여긴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가 나를 내쫓았던 그 집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눈물겹지만 강인함으로 가득 찬 실화다. 삶의 가장 진솔한 단면들을 놓치지 않도록 운명의 거울 채널을 구독하라. 모든 눈물에는 떨어질 이유가 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굵은 빗방울이 하얀 저택의 처에 무겁게 떨어져 내렸다. 바람소리와 한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그녀는 무거운 철문 앞에 서 있었다. 맨발은 차가운 흙탕물에 잠겨 있었고 손에는 색바랜 천 가방을 든 채 젖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에 엉겨붙어 있었다. 이하나는 방금 남편에게서 쫓겨났다. 예고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그녀는 그저 그의 고함 소리만 들었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 2번 다시 내 얼굴 보지 않게 해. 그리고 큰 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쾅 닫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판결문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이제 그녀가 가장 믿었던 남편마저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내쫓았다. 그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나는 명망 있는 집안의 며느리였다. 그녀는 부유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지식과 꿈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김도윤과 결혼했을 때 그녀는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저 착하게 살고 인내하고 사랑하면 삶이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틀렸다. 그 저택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틀린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차가운 빗속을 헤매는 길 잃은 유령처럼 서 있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피부를 베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외부의 고통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를 흘리는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도 몰랐다. 핸드폰은 오후에 남편이 던져 깨뜨렸고 주머니에는 몇만 원짜리 잔돈뿐이었다.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없었다. 한때 저택에서 살던 그녀는 이제 거지보다 못한 신세였다. 하나는 작은 골목길을 지나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뱃속의 아기가 살짝 움직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아니,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밤이 깊어지자 하나는 문 닫힌 슈퍼마켓 앞에 낡은 처마 밑으로 향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댄 채 배를 꼭 껴안았다. 허리를 스치는 가벼운 통증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아마 오래전에 말랐을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마비만이 남았다. 바로 그때 질질 끄는 슬리퍼 소리가 들렸다. 얇은 비닐 우비를 입은 허리 굽은 노파가 멈춰 섰다. 그녀는 하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우비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여기 앉아있지 마세요. 임신하셨죠? 하나는 고개를 들어 낯선 노파를 바라보았다. 눈가는 촉촉했다. 갈 곳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가게 뒤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넓지도 예쁘지도 않지만 적어도 누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왜인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노파가 말한 작은 창고는 허름한 식당 뒤편에 작은 골목길에 있었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었다. 박미자 할머니는 하나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쌀죽을 주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씩 먹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머무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따뜻함이었다. 할머니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낡은 돗자리를 차가운 바닥에 깔아주었다. 자요. 내일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날 밤 차가운 바닥에 누워 하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아기는 여전히 평안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는 죽지 않을 거야. 엄마는 살 거야.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오늘 엄마처럼 굴욕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 밤에 쫓겨났던 여인이 1년 후 빈손과 비범한 의지로 실제 주인이 되어 그 저택으로 돌아올 줄은.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이야기다. 오늘 밤은 그저 낡은 처마 밑에 앉은 임신한 여인과 어둡고 혹독한 밤을 모두 태워버릴 만큼 작지만 빛나는 한 줄기 희망만이 있을 뿐이다. 1년 전 비 오는 밤 집에서 쫓겨나기 전 하나는 여전히 고급 주택가의 호화로운 하얀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가장 작은 유리잔부터 벽에 걸린 그림까지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발산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라는 여인의 삶을 가두는 거대한 황금 세장이었다. 하나는 27세에 결혼했다. 남편 김도윤은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자 유명 가구 회사의 CEO였다. 결혼식 날 하나는 공주처럼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축하와 시샘 그리고 존경의 말을 들었다. 모두가 그녀가 운이 좋다고 부자 남편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꿈같은 삶이 결혼 후 3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며느리살이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는 시댁 식구들 사이의 거리감을 분명히 느꼈다. 시어머니 박선미 여사는 집안의 실세였다. 날카로운 외모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박선미 여사는 하나를 대놓고 싫어했다. 하나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자신의 기대처럼 집안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며느리가 주제를 모르면 아무리 예뻐도 빈겁대기일 뿐이야.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에게 대놓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하나가 실수로 조상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을 때였다. 남편 도윤은 그저 침묵하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하나는 눈물을 삼키며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저 잘 살고 예의 바르고 살림을 잘하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하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다. 도우미가 있었지만 그녀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옷을 빨래했다. 심지어 도윤이 좋아하는 서양 요리도 배우기 위해 요리 강좌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도윤은 집에 와서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녀가 기다리던 저녁 식사는 종종 회의 때문에 바빠. 먼저 먹어 라는 짧은 메시지로 끝났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점차 습관이 되었다. 넓은 저택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이내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하나는 한때 실내 디자인을 전공한 우등생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여는 것을 꿈꿨다. 그러나 결혼 후 도윤은 사장님 아내인데 네가 굳이 일할 필요 없어.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동의했다. 큰 가정을 위한 작은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집에서 지내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경멸당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지루함과 고독 속에 갇히는 핑계가 되었다.
그리고 도윤이 회사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최유진이라는 젊고 날카로운 여성이었다. 하나는 도윤의 업무 전화에서 그 이름을 우연히 들었다. 처음에는 칭찬 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점차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대화가 되었다. 어떤 때는 그가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자신에게서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다. 하나는 물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러나 도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헛소리 하지 마. 집에서 너무 오래 쉬니까 한가해서 그렇지. 그 말은 칼날처럼 마음에 박혔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한 번은 하나가 배가 아파서 밥을 못할 것 같다고 쉬게 해달라고 했다. 박선미 여사는 그릇을 상에 쾅 내려놓았다. 아이도 없으면서 벌써 그렇게 약골이라니. 아이 낳으면 내가 대신 키워야겠네. 도윤은 그저 침묵했다.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삼키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죽을 끓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바라보았다. 기쁘면서도 불안했다. 이것이 차가운 결혼 생활을 구원해줄 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도윤이 한때 칭찬했던 드레스를 입고 기대에 찬 미소로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밤 도윤은 늦게 돌아왔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얼굴을 굳혔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건 확실해. 하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손을 잡고 맹세했던 남자가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단 일주일 후 유진이 우연히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들고 집을 방문하자 박선미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하나는 자신의 집에서 고립되었다. 도윤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식탁은 텅 비어가는 날이 많아졌고 싸움은 점점 더 잦아졌다. 시어머니는 편애를 숨기지 않았고 유진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1년 전 하나는 화려한 삶 속에 살았지만 꼭두각시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매일 상처받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 가정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은 상상보다 더 쓰라렸다. 모든 것이 도윤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 최유진이 등장하면서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군중 속에서 쉽게 섞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누구라도 쉽게 마음을 움직일 만큼 말을 잘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그녀가 이미 아내가 있는 남자의 삶에 파고들 적절한 시점을 정확히 아는 교활함이었다. 처음에는 하나가 유진의 이름을 몇몇 전화 통화에서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었다. 유진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 유진이 그와 함께 출장을 갔다는 이야기들, 유진이 상사를 위한 생일 선물을 잘 고른다는 이야기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유진의 이름이 도윤의 입에서 하나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평소처럼 늦게 돌아왔고 하나는 그를 기다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은 식어 있었고 음식도 식어 있었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남편의 하얀 셔츠 칼라에 묻은 붉은 립스틱 자국이었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수없이 빨았고 그의 옷의 모든 주름과 익숙한 냄새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셔츠에서는 낯설고 진한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이게 뭐예요? 하나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도윤은 자신의 칼날을 흘끗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탐정이야. 아니면 내 아내야. 립스틱 자국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소란을 피워. 그럼 당신 바람 피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대답이 두려워서였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은 온종일 집에서 놀면서 돈 한 푼 안 버는데 나 같은 남자를 붙잡을 매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 그 말은 하나의 자존심에 정면으로 따기를 때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로 도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늦게 돌아왔고 많은 날은 아예 집에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업무를 핑계댔지만 나중에는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한 번은 하나가 전화했을 때 유진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도발적이었다. 김도윤 이사님은 지금 저랑 단둘이 회의 중이세요. 필요하시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단 한마디 단둘이 회의라는 말만으로도 하나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손이 새하얘질 때까지 핸드폰을 꽉 쥐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진은 가족관계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의 어머니 박선미 여사에게 온갖 값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동충하초 제비집 건강보조제 등 하나가 아무리 가져다 줘도 칭찬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박선미 여사는 만족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 유진이라는 애는 예쁘고 예의 바르고 능력까지 있어. 누구처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남편 돈이나 축내는 게 아니야. 처음으로 하나는 거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자신 앞에서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친딸도 아니었다. 진실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어느 날 하나가 우연히 도윤의 핸드폰에서 사진을 발견했다. 유진이 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붉은 와인잔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그 사진은 유진이라는 이름의 앨범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렸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가방에서 몰래 다시 그려놓았던 디자인 스케치가 담긴 USB를 꺼내 서랍에 던져 넣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퇴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는 가장 아픈 일격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박선미 여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윤이 말인데 유진이랑 선을 보게 할 생각이야. 어차피 돈 벌 줄 아는 여자가 우리 집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지.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하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요.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은 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도 그 생각 중이야. 식탁에서 하나는 자신이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처럼 느껴졌다. 온 가족에게 경멸당하고 점차 가장자리로 밀려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작업실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먼지 쌓인 디자인 스케치들을 바라보았다. 대학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기억하며 결혼한 날부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쓰라렸다. 유진은 단순히 세 번째 사람이 아니었다. 유진은 속부터 썩어버린 결혼 생활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세 번째 사람의 등장 덕분에 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랑도 존중도 없는 삶을 계속 견딜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족에 대한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 도윤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를 그 집에서 무자비하게 내쫓을 잔인한 한 방을, 가족 안에서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낯선 사람이 아닌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온다. 하나에게 시어머니 박선미 여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코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일조할 줄은 몰랐다. 유진이 박선미 여사에게 선물을 들고 집을 방문한 이후 하얀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하나에게 냉담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켰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거의 노골적으로 하나를 배척했다. 하나가 물을 따르면 그녀는 손을 내줬고, 하나가 밥을 차리면 맛없다고 비난하고, 하나가 빨래를 하면 명품 옷을 망쳤다고 고함을 질렀다. 도윤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하나가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박선미 여사가 2층 발코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나 내려와서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서둘러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달려갔다. 박선미 여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를 대하는 것처럼 찻잔을 들고 있었다. 네오 임신했지? 그녀가 대놓고 물었다. 네, 맞아요. 박선미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비웃으며 말했다. 잘 됐네. 임신했으면 일찍 가서 검사받아. 우리 집은 사생아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와 도윤 씨의 아이예요. 내가 믿을 것 같아. 너 집에서 맨날 놀면서 돈도 못 버는데 너 좋아하는 남자 없겠냐? 그 말들은 칼날처럼 마음에 박혔다. 하나는 자신의 뱃속에 핏줄마저 의심받고 부정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어머니, 저는 김도윤 씨의 합법적인 아내이고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저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박선미 여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합법적인 아내 혼인신고서가 휴지 조각이야. 너 도윤이한테 매달려서 인생 바꾸려고 했지, 꿈깨. 유진이가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 애는 똑똑하고 배웠고 집안도 부유해. 너는 그저 촌뜨기에 뱃속의 애가 누구 아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두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산산조각 난 세상이 있었다. 그날 저녁 하나는 남편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오후의 대화를 들려주며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도윤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은 내 집에서 살고 내 돈을 쓰면서 변변치 못한 일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디자인 학위 있다고 내가 감탄할 줄 알았어. 그럼 당신은 뭘 원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이혼, 차갑고 짧은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그날부터 박선미 여사는 하나를 쫓아낼 계획을 가속화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가 들으라는 듯이.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조만간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유진이가 며느리로 들어와야 내가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하나 좀 봐.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데 유진이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어. 유진 세 번째 사람은 아직 공식적으로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을 뒤덮었고 박선미 여사는 기다림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하나는 자신의 짐들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벽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들은 모두 치워졌고 심지어 그녀가 입었던 하얀 웨딩드레스마저 비닐봉투에 담겨 창고에 던져져 있었다. 하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곳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박선미 여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호적 등본을 들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빨리 사인해. 새 며느리 맞이하게 집을 깨끗하게 치워야 하니까.
하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서류. 감정 소멸이라는 이유가 이미 적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어머니, 어찌 되었든 제가 어머니의 손주를 임신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박선미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누구 손주인 줄 누가 알아 설령 우리 핏줄이라고 해도 어쩔 건데 그 애를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 내가 겁먹을 것 같아. 하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한때 가족이라고 불렀던 두 사람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가방에 쌌다. 그녀가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든 그녀를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하얀 벽, 쉬폰 커튼 그녀가 보금자리를 꿈꾸었던 침대. 이제는 그저 잔혹한 꿈의 잔해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뱃속의 아기가 살짝 움직였다. 그녀가 계속 일어서야 할 이유가 되어줄 작은 생명이었다. 하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도 않았다. 박선미 여사는 도윤에게 속삭였다. 걱정 마. 오늘 밤 내가 깔끔하게 처리해 줄게. 그리고 그녀의 약속대로 그날 밤 하나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집에서 쫓겨났다. 마침내 하나는 모든 시선이 자신을 밀어내고 싶어 하는 그 집에서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녀는 임신했다. 차가운 나날들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마치 한밤중의 작은 촛불 같았다. 그녀는 거창한 것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 도윤이 아무리 냉정할지라도 이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다. 단지 조금이라도. 그녀는 용서할 것이고 예전처럼 참을 것이었다.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러나 그녀는 그 희미한 희망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하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도윤이 맛있다고 칭찬했던 애호박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밥. 그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잣죽도 추가로 준비했다. 그녀는 연한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얼굴은 옅게 화장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아직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싶었다. 이 7시 도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8시, 그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9시가 넘어서야 그는 구겨진 셔츠와 흐트러진 칼라,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섰다. 하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서류 가방을 조용히 받아 내려놓았다. 돌아왔네요.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히 코트를 벗고 물을 따라 마셨다. 하나는 용기를 내어 배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공기가 멈췄다. 하나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그가 자신을 안아주며 울거나 깜짝 놀랐다가 미소 짓거나 최소한 침묵하더라도 눈빛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그러나 도윤의 반응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물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몇 초 후 그는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확신해. 그 말은 하나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는데 내가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없잖아. 너무 심심해서 밖에 나가서 즐겼겠지. 당신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사업 계약을 논의하는 것처럼 차가웠다. 하나는 얼어붙었다. 어디가 더 아픈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인지 아니면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인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고 나는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당신 자식의 아기를 의심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 적이 없어. 그가 잔인하게 비웃었다. 그 순간 하나는 자신이 집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이 남아있지 않은 심연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가 보기를 원치 않았다. 그날 밤 하나는 조용히 방에 앉아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마치 아기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어. 하지만 엄마는 아무도 너를 부인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너는 엄마의 전부야.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윤과 하나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도윤과 유진의 웃음소리였다. 유진은 자료를 건네주러 우연히 들른 참이었다. 하나는 희층 창문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유진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차에서 내렸고 하나가 한때 갖고 싶었지만 감히 사지 못했던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유진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하나의 눈빛을 마주쳤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오만하고 도발적인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산부인과에 가기로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아기가 건강한지 확인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을 대비해 임신 증명서를 받고 싶었다. 의사는 임신 3개월이며 아기는 잘 자라고 있지만 산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만성 스트레스에 징후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는 진료실을 나서며 손에 든 흑백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이미지였지만 그녀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도윤에게 초음파 사진을 찍어 보냈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가 보낸 유일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난리 피우지 마. 애 낳으면 친자 검사할 거야. 위로의 말 한마디, 걱정의 말 한마디 없었다. 그날 밤 하나는 밤새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한때 결혼 생활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희망했던 아이는 이제 의심하고 부정하고 제거할 핑계가 되었다. 그녀는 떠날 생각도 했지만 이내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작은 생명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친아버지에게 부정당할 아기. 그녀는 아기가 굴욕 속에 태어나게 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고개를 꼿꼿이 들고 떠날 것이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윙윙거리며 불어왔고 나무들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운명의 차가운 속삭임처럼 들렸다. 하얀 저택 한때 하나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몰랐다. 그녀는 격렬한 싸움 끝에 혹은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 계산적이고 차갑고 잔인하게 계획된 축출이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침실에 누워 배를 감싸 안았다. 입덧과 온종일 생각에 지쳐 있었다. 더 이상 애써 웃지도 않았고 도윤이 전화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카운트다운하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크가 아니라 문을 부수려는 듯 격렬하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소리였다. 하나는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문이 열리자 박선미 여사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도윤이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박선미 여사가 증오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뭐라고요? 하나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얼어붙었다. 내가 말했잖아.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도윤이도 동의했어. 당장 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저 임신했어요. 이런 한밤중에 나갈 수 없어요. 박선미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임신 내가 말했지 아무도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아. 누구 아이인지 알고 싶으면 애 낳고 친자 검사나 해.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을 곳 없어. 도윤은 뒤에 서서 침묵했지만 그의 눈은 하나의 시선을 피하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범자의 침묵이었다. 하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일어섰다. 배를 감싸 안으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설명하고 싶었고 약간의 인간적인 정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박선미 여사가 방으로 들어와 여행 가방을 방 한가운데로 던졌다. 내가 짐 싸는 걸 도와줬어. 옷 여기 있고 웨딩드레스는 불태워버렸어. 그런 쓰레기 같은 건 집에 둘 필요 없어. 그것은 기억에 대한 강렬한 발길질이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손으로 여행 가방을 잡았다. 낡고 다른 천 가방. 안에는 옷 몇 벌뿐이었다. 핸드폰도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다. 모든 것을 도윤이 나중에 처리하겠다며 가져갔다. 저는 갈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언젠가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나왔다. 도윤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여긴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더더욱 믿지 않아. 박선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성공적인 쓰레기 청소 작전을 마친 것처럼. 도윤은 문을 닫았고 저택의 현관문은 그녀의 뒤에서 쾅 닫혔다. 하나는 밖에 서 있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이.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고 연민의 눈길 한 번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빛 속에 서서 가방을 꼭 껴안았다. 삶의 남은 조각들을 붙잡으려는 듯이.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 도윤이 결혼 후 첫 생일에 선물했던 드레스는 이제 흠뻑 젖어 약한 몸에 엉겨 붙어 있었다.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밖은 어두웠고 핸드폰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근처에 친구나 가족도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멀리 지방에 살았다. 그녀는 김도윤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닦아내야 할 오점처럼 내팽개쳐졌다. 차 한 대가 다가와 헤드라이트를 그녀에게 비췄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눈을 가렸다. 차가 멈추고 창문이 내려갔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입술은 붉고 눈은 차가웠다. 유진은 하나를 바라보며 연민의 기색 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말했죠. 언니는 그를 붙잡을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녀는 창문을 닫고 가속 페달을 밟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나의 삶을 스쳐 지나간 그림자. 피 흘리는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깊이 패인 상처였다. 하나는 걷기 시작했다. 발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보금자리라고 불렸던 모든 것에서 걸음걸음마다 통증이 복부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꿰뚫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쓰러질 수 없어 쓰러져서는 안 돼.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울려 퍼졌다. 살아야 해. 아기를 지켜야 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걷다가 그녀는 문 닫힌 슈퍼마켓의 낡은 처마 밑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흠뻑 젖어 차가웠다. 빗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뱃속 아기의 작은 움직임. 그것이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그녀가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 소리였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심장의 일부는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 비 오는 밤에 빈손으로 쫓겨났던 여인이 단 1년 후 더 이상 식객이 아닌 주인으로서 그 저택으로 돌아올 줄은. 그러나 그것은 다음 장의 이야기다. 오늘 밤은 그저 하나와 빗속의 밤, 그리고 뱃속에 아기만이 있을 뿐이었다. 혹독한 폭풍 속에서 남겨진 작은 불꽃처럼 아직 완전히 날이 밝지 않은 시각 하나는 눈꺼풀이 무거운 채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쑤셨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끓인 누룽지 냄새와 뒤섞여 공중에 떠다녔다. 그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작은 함석 지붕 창고였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좁아서 돗자리 하나와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만 놓을 수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노파가 죽을 쫓고 있었다. 허리는 살짝 굽었고 팔은 가늘었지만 눈빛은 밝고 자애로웠다. 깼어요. 다행이네요. 어제 제가 된장 사러 늦게 가는 바람에 안 그랬으면 당신 여기 처마 밑에서 잠들다가 병났을 거예요. 하나는 몸을 일으켰고 몸에 걸치고 있던 이불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한 쌀죽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먹어요. 뭐든 천천히 얘기해요. 살아있으면 다 방법이 있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어둡고 진흙탕 같은 수렁 한가운데 내밀어진 손길 같았다. 며칠 후 하나는 박미자 할머니에게 앞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일을 돕겠다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식당은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만 있는 곳으로 주로 근처 공사장 인부들을 위한 점심 식사를 팔았다. 박미자 할머니는 주인이자 요리사, 그리고 설거지 담당이기도 했다. 하나가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것을 본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보수로 일을 돕는 것을 허락했다. 손님 많아지면 밥값 정도는 더 챙겨줄게요. 당신은 젊고 임신까지 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하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한때 저택에서 살며 매일 아침 방으로 음식을 배달받던 그녀가 이제는 단출한 식사와 비가 새지 않는 잠자리 하나에 감사하며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수치스럽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느꼈다. 자신의 두 손으로 더 이상 누구의 사랑도 구걸하지 않고 매일 하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쌀을 씻고 테이블과 의자를 닦았다. 그리고 점심에는 밥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오후에 손님이 줄어들면 그녀는 식당 구석에 앉아 옛날에 꿈꿨던 실내 디자인 스케치들을 다시 그렸다. 박미자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몰래 스케치를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아가씨, 이런 거 배웠어요. 그림 정말 예쁘네요. 왜 이 일 안 하고 여기서 밤 나르고 있어요? 하나는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충분히 자신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아직 너무나 연약했다. 어느 날 하나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단골 손님 같지 않았다. 오히려 디자이너나 건축가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실수로 서류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하나는 주우면서 무심코 스케치 도면들을 보게 되었다. 선생님, 실내 디자인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빌라 디자인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봐도 알아요. 네, 제가 한때 그쪽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만뒀어요. 하나는 많은 말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박미자 할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얘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내가 맨날 보는데도 안 질려요. 아가씨 사람들한테 그림 좀 보여줘봐요. 하나는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펼치자 현대적인 것일 공간의 송으림이 나타났다. 빛이 잘 들어오고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구도였다. 남자는 그것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어요. 렌더링도 할 수 있어요. 내 컴퓨터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노트북이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면 제작과 렌더링 작업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집에서 원격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그 말은 하나에게 두꺼운 구름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 같았다. 나라 끝까지 몰렸던 그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였다. 며칠 후 그 남자 건축가 이준호는 낡은 노트북과 도면 자료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는 첫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현대식 타운하우스의 조감도를 제작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밤새 작업했다. 예전에 능숙했던 소프트웨어들을 다시 배우면서 사흘 후 완성된 조감도를 보낸 후 준호는 메시지를 보냈다. 평범한 식당 직원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오래 일하고 싶으면 정식 협력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하나는 식당 일과 그림 작업을 병행했다. 돈은 아직 많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출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매일 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엄마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야. 엄마는 너에게 다른 삶을 선물할 거야. 비 오는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났던 여인 처마 밑에 웅크리고 누웠던 그녀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있었다. 눈물로도 복수로도 아닌 매일매일의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그 저택에 있던 누구도 자신들이 가장 강인한 여인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준호 건축가를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후 그와 협력 디자이너로 계약하면서 하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방향 없이 표류하던 날들이 아니었다. 더 이상 저택을 그리워하며 밤새 울고 혹독한 말과 경멸의 눈빛을 떠올리는 밤도 아니었다. 이제 하나의 매일은 목표로 가득 찼다. 이른 아침에는 여전히 박미자 할머니를 도와 식당 일을 했다. 점심과 오후 손님이 뜸할 때면 그녀는 낡은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켜고 헤드폰을 썼다. 손가락은 실내 디자인 소프트웨어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조감도를 만들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조합했다. 마치 답답한 결혼 생활 속에서 묻혀버렸던 자신의 재능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한 번은 이준호가 맡긴 인도 차이나풍 별장 디자인을 보낸 후 하나는 뜻밖의 피드백을 받았다. 고객은 매우 만족했고 그녀를 수석 건축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고객은 그녀의 색 조합과 구도가 갓 졸업한 학생 같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이 있다고 평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는 진정으로 미소 지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시댁에서 3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사실 하나는 한때 실내 건축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학년에 생태주택 디자인 공모전에서 전국 2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 국제회사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남편과 결혼해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되었다. 현명한 아내이자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여인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스스로 꿈을 묻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땀에 젖은 삽질 한 번 한 번으로 그 꿈을 다시 파내고 있었다. 한 번은 준호가 물었다. 왜 그 일을 그만뒀어요? 분명 재능이 있는데. 하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걸 고치고 있어요. 이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하나에게 더 고급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다. 빌라 펜트하우스 아트 쇼룸. 하나는 모든 디자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림 한 획 한 획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는 것처럼. 어느 날 오후 쫓겨날 때 겨우 챙겨온 USB 속의 옛날 디자인 스케치들을 다시 보다가 하나는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개인 브랜드를 개발할 만큼 독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와에 시도해보지 않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번민 가득한 밤 하나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 하나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이름 붙이고 가장 아름다운 조감도들을 진솔한 글과 함께 올렸다. 한때 집에서 쫓겨났던 임산부지만 그림 한 획, 한 획으로 삶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단 일주일 만에 그 계정이 팔로워 1만 명을 돌파할 줄은. 공유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유명 인테리어 블로거가 하나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런 댓글을 남겼을 때였다. 정말 멋진 여성입니다. 진솔하고 일 잘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림을 그리는. 그 이후로 협력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제품의 품질과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을 원했다. 하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지만 모아둔 돈으로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작은 방을 세내어 나무 바닥을 깔고 창문 옆에 작업용 책상을 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생애 첫 개인 사무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스케치북 외에도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긴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송을시로 내 삶의 원천인 너에게 감사하며라고 적혀 있었다. 박미자 할머니는 나날이 변해가는 하나를 보며 기쁘면서도 안타까웠다. 사람은 죽지 않는 한 어디서든 일어설 수 있지. 믿음만 있다면. 할머니는 한때 호화로운 저택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한 여인이 이제는 낡은 작은 방에서, 그러나 빛으로 가득 찬 곳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저택은 어떠했을까? 도윤과 유진은 이제 동거하고 있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유진은 단순히 연애관계에만 끼어든 것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탐냈다. 잘못된 재정 결정 손실을 입는 계약들. 이 모든 것이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은 자신이 한때 버렸고 말할 것도 없이 의심했던 아내가 고급 인테리어 업계에서 떠오르는 이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한때 비 오는 밤 하나를 비웃었던 유진은 자신이 만들어낸 폭풍과 곧 맞서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나의 디자인 경력은 첫 조감도들부터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이메일 하나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한국과 일본 양식의 융합된 침실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던 하나에게 새 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하나는 메일을 열었다. 로메스라는 고급 부동산 회사에서 온 메일이었다. 제목은 간결했다. 귀하의 디자인은 저희와 협력하고 싶게 만듭니다. 발신인은 민한을 로메스 대표였다. 처음 하나는 잘못 온 메일이거나 스팸 메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알아보니 그녀는 깜짝 놀랐다. 로메스는 최고급 휴양, 빌라와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 부동산 투자 회사였다. 그들의 디자인은 건축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으며 CEO이자 수석 건축가인 민하늘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민하늘 대표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 날 아침 직접 만나자는 초대였다. 장소는 시내 중심계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였다. 하나가 한때 지나가면서 언젠가 꼭 들어가 보고 싶다고 꿈꿨던 곳이었다. 그날 밤 하나는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고 가장 아름다운 스케치들을 인쇄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소개글을 다듬었다. 다음 날 하나는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로메스 스튜디오로 들어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방에 있는 전문 건축가들의 당당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그녀가 밝은 조명으로 가득 찬 방으로 안내되어 40대 후반의 여인 미난을 대표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모든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미나늘은 가느다란 몸매에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미나늘은 하나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하나 디자인 스튜디오 계정이 아직 유명해지기 전부터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하나는 살짝 당황했다. 저는 둥지라는 스튜디오 아파트 디자인을 본 적이 있어요. 둥지에서 영감을 받아 햇살이 가려진 틈새로 스며드는 그런 디자인이요. 평범한 학생은 그런 걸 만들 수 없어요. 어디서 공부했죠? 내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결혼 후 중단했어요. 민하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도 한때 당신과 같았어요. 그 말에 하나는 멈칫했다. 그리고 그 후 30분 동안 민하늘은 마치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공유하듯이 이야기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한때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다가 다시 시작한 경험들을. 우리처럼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여자들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전사들이죠. 대화 후 미나늘 대표는 하나에게 새로 착공할 로메스 빌리지 프로젝트의 모델 빌라 오스체 디자인 협력 계약서를 건넸다. 저는 거주자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단순히 벽을 세우고 테이블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당신의 명성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의 삶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어요. 하나는 손에 계약서를 든 채 집으로 돌아왔다. 감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러웠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구의 아내라는 이유도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유도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선택받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새워 첫 번째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주제는 귀환, 작은 별장, 평화로운 정원, 부드러운 햇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바람.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한때 잃어버렸던 평온한 안식처에 대한 모든 갈망을 담고 있었다. 그 스케치는 나중에 하나 디자인을 고급 인테리어 지도에 올린 첫 번째 상징이 되었다. 몇 달 후 미나늘 대표는 하나에게 감성적이고 개인 맞춤형 디자인을 지향하는 새로운 브랜드인 하늘 디자인 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 이름을 올리도록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출시되자마자 건축 전문 잡지에서 언급되었고 겉모습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림 한 획 한 획에 담긴 진정성을 찾는 수많은 VIP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한때 밥을 나르던 소녀비 오는 밤 집에서 쫓겨났던 그녀는 이제 투자자들과 회의실에 앉아 페인트 색깔 조명 방향 그리고 각 방에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꺼운 계약서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가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답게 살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우리 엄마는 한때 버림받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었다. 하나가 로메스와 협력 계약을 맺고 미나늘과 함께 하늘 디자인 스튜디오를 공동 설립한 날부터 그녀의 삶의 리듬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바쁘고 빛나며 도전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거나 누구를 위해 살거나 누구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뱃속에서 매일 자라나는 작은 아기를 위해 살았다.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에도 하나는 쉬지 않고 일했다. 그녀는 해외 파트너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직접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늦은 밤까지 디자인을 수정했다. 어떤 밤에는 다리가 붓고 배가 당겨왔지만 그녀는 강변 빌라의 거실 레이아웃을 마무리하기 위해 애썼다. 다음 날 VIP 고객에게 샘플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었다. 박미자 할머니는 여러 번 그녀를 말렸다. 아가씨, 그렇게 일하다가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는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저는 아무것도 증명하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 아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엄마에게도요. 그 말에 박미자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마음 깊이 그녀는 이 젊은 여인을 자랑스럽고 강인한 이 싱글맘을 불쌍히 여겼다. 믿음과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그녀를 하나가 아이를 낳던 날 1년 전 운명의 밤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미자 할머니는 진통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민하늘 대표는 온종일 휴가를 내고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의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하나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안녕, 엄마의 빛.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김아운이라고 지었다. 밝고 평온하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폭풍 같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름이었다. 출산 후 하나는 한 달만 쉬고 다시 일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과거에서 도망치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적극적으로 움켜쥐는 사람처럼 일했다. 그녀는 하나 디자인 스튜디오의 작은 지점을 새로 열었다. 중산층 주택 프로젝트가 밀집된 외곽 지역이었다. 그녀의 디자인 스타일은 점차 확고해졌다. 따뜻하고 친근하며 유행을 좇거나 화려하게 과시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숨결을 담고 있었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건축 및 생활 잡지는 그녀를 공간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문 하나하나에 햇살 한 줄기 한 줄기에 창문 옆에 의자를 놓는 방식 하나하나에 그녀의 삶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집을 디자인하는 여인이라고 말이다. 삶이 이 때문에 덜 힘들어지지는 않았다. 하나는 CEO이자 수석 건축가 그리고 진정한 초보 엄마였다. 어떤 날은 파트너와 줌 회의를 하는 동안 하온이가 기저귀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도 디자인 발표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누군가 불평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진솔함과 노력은 파트너들의 신뢰를 더 깊게 만들었다. 여성 혼자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면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충분하다. 한 외국인 고객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비 오는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난 지 1년 후 하나는 이제 떠돌이 임산부에서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의 CEO로 아파트 2채의 소유주로 그리고 아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키우는 싱글맘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누구에게서도 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아이 아빠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우유 한 통부터 유치원 학비까지 해열제 한 알부터 무독성 나무 장난감까지 모든 것을 직접 아이를 위해 책임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온은 따뜻한 품에서 자랐고 엄마 한 명뿐이었지만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하나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비서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하나 대표님, 누가 손편지를 보냈는데 이름은 안 적혀 있어요. 하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옛집이었던 하얀 저택의 사진. 하지만 이제 그 집에는 은행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멈칫했다.
사진 아래에는 푸른 잉크로 송을씨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빌라가 싸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묻지 않아도 하나는 누가 보냈는지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을 부인했던 곳을 다시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약한 존재가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는 사진을 들고 말없이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녀는 비를 맞으며 흠뻑 젖고 떨면서 임신한 배를 움켜쥐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거지처럼 쫓겨났다. 1년 후 그녀는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품에는 아이가, 손에는 회사가, 그리고 마음에는 더 이상 원한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이었다. 하나가 실내 디자인 업계에서 점차 이름을 알리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 한때 그녀의 눈에 천국이었던 그곳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얀 저택은 이제 더 이상 반짝이는 조명도 드나드는 차 소리도 웃음소리 가득한 술파티도 없었다.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 차가운 빈방들, 그리고 은행의 독촉장들만이 가득했다. 한때 하나가 아내 자격도 없다고 오만하게 선언했던 도윤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에 직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유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가 집을 떠난 후 유진은 거의 즉시 도윤과 동거를 시작했다. 하나의 전 시어머니 박선미 여사는 처음에는 대놓고 기뻐하며 유진을 황금 며느리라고 부르고 친척과 이웃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처럼 살림을 잘하지 못하는 유진은 밥도 하지 않고 집도 청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가 늘 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았다. 유진이 아는 것이라곤 돈을 쓰고 요구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도윤은 한때 차가웠던 남편에서 자신이 아내 대신 선택했던 바로 그 여인의 꼭두각시로 변모했다. 유진은 단순히 연인 관계에 머물지 않고 회사 내의 권력까지 원했다. 그녀는 경영회의에 끼어들어 젊은 시각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명목으로 나섰다. 그녀는 도윤의 전통적인 전략을 구식이라고 비난하며 대규모 가상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도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진의 유혹에 점차 눈이 멀어 그녀를 맹목적으로 따랐다. 오빠는 능력을 증명해야 해. 나는 오빠를 믿어. 하나랑은 다르다고. 유진은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그렇게 그는 위험한 거래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당이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안정성을 모두 내던졌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불과 8개월 만에 한때 인테리어 시장에서 명성을 떨치던 도윤의 회사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줄은. 계약은 취소되고 직원들은 떠났으며 대형 파트너들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고 관계를 끊었다. 대출금은 갚을 수 없었고 은행은 계좌를 동결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엉키기 시작하자 유진은 사라졌다. 그녀는 도윤이 따로 만든 보조투자기금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고 모든 보석과 명품을 챙기고 유심을 빼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한 후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제야 도윤은 자신이 하나 대신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현실의 악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진을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고 어머니에게 돈을 구걸하러 돌아왔다. 그러나 박선미 여사는 모든 진실을 안 후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 있었고 집안의 모든 재산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한때 술파티에서 그를 칭송하던 사업가 친구들은 이제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했다. 고급 차를 타고 고급 술을 마시던 CEO 도윤은 이제 낡은 차를 운전하며
예전보다 10배나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었다. 한 명 한 명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예전보다 10배나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던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퇴근 후 저택으로 돌아왔다. 저택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재산은 압류되어 있었다. 집 안에는 박선미 여사가 침대에 누워 미동도 없이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 가끔 헛소리를 하며 자신이 한때 집에서 쫓아냈던 며느리 하나의 이름을 불렀다. 도윤은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다. 더러워진 벽, 차갑게 식은 주방.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서랍을 뒤적거리다가 어수선한 서류 더미 속에서 하나가 예전에 보냈던 초음파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 흑백 사진에는 임신 12주차 건강이라는 작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도윤은 주저앉아 울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여인이었음을 깨달았다. 도윤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가 새로운 빌라 디자인 계약을 추가로 받았다. 하늘 디자인 스튜디오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막 하온이를 국제 어린이집에 보냈고 두 모자를 위한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윤을 생각하지 않았다. 원한도 없었고 복수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성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때 그녀에게 지옥이었던 하얀 저택을 다시 사들이게 될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하나가 달랏의 휴양 빌라 최종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얇은 서류철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왔다. 하나 대표님, 황실 빌라 단지의 전체 인테리어를 재설계해 달라는 고객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표님이 직접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황실 빌라 단지. 그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사업가들과 부유층이 거주하거나 투자하는 고급 빌라 단지. 예전에 그녀는 그곳에서 살기를 꿈꿨고 실제로 살았었다. 하지만 주인의 자격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주소는 황실대로 11번지 장미거리. 그녀는 착각할 리 없었다. 바로 그 하얀 저택이었다. 한때 그녀가 보금자리라고 불렀던 곳, 굴욕을 당하고 부정당하고 비 오는 밤에 잔인하게 쫓겨났던 곳. 그녀의 믿음, 자존심, 그리고 행복한 엄마가 되려는 꿈까지 빼앗아갔던 그 집. 그리고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익명의 고객이 그녀에게 협력 제안을 보낸 것이었다. 하나는 몇 초간 멈칫하더니 서류철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정확히 1년 전 그 운명의 밤 이후로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그곳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받으실 건가요? 고객은 대표님과 꼭 함께 작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운명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강인함을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현장 조사를 예약했다. 일주일 후 하나는 자신의 회색 개인차를 타고 황실 빌라 단지로 돌아왔다. H 스튜디오와의 첫 계약으로 자신이 직접 산 차였다. 차가 한 번지 빌라의 큰 철문 앞에 멈춰 서자 그녀의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여전히 그 하얀색, 여전히 빛 속에서 그녀의 눈앞에서 쾅 닫혔던 그 문. 하지만 이제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길 양옆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 저택은 더 이상 누구의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버려진 폐허 같았다. 은행 직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열쇠와 서류를 건넸다.
재산은 공식적으로 이전되었고 새로운 소유자는 그녀였다. 하나는 서류를 들고 눈을 크게 떴다. 디자인 계약서가 아니라 매매 계약서였다. 서류를 보낸 사람은 로메스의 CEO 미난을 대표였다. 함께 보낸 손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이곳에 버려졌던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손으로 이곳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종지부를 찍고 자존심으로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바닥의 타일 하나하나, 계단, 난간의 모든 각도, 유리창 하나하나가 그녀를 옛 기억으로 데려가는 듯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비난했던 곳, 전 남편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던 곳,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눈물 흘렸던 곳, 그리고 무자비하게 쫓겨났던 곳. 그녀는 한 바퀴를 돌았다. 한때 도윤과 유진의 침실이었던 큰 방은 이제 텅 비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창문은 한쪽이 깨져 있었다. 아무도 수저를 대지 않던 식당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가구들은 좀벌레 파먹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복수할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다. 이 집의 몰락 자체가 그녀를 버렸던 자들을 위한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하나는 거실 중앙으로 돌아섰다. 노트북을 내려놓고 최신 디자인을 열었다. 프로젝트 이름은 귀환 완성된 버전. 더 이상 고객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디자인이었다. 자신을 버렸던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인 그녀를 위한 디자인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막 인수한 저택의 사진을 자신을 보살펴준 두 번째 어머니인 박미자 할머니에게 보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세상에 정말 그 집이야, 네가 정말 그걸 샀어. 하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제 삶의 한 장을 마무리하려고 산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서명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칠 때 하나는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서명했다. 새로운 이름 아래 그 서류는 눈물겹던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 과거는 지옥을 지나 정상에 선 여인의 강인함으로 대체되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게도 어두웠다. 햇살은 두꺼운 회색 구름 뒤에 갇힌 듯했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하얀 저택 앞 공간은 차갑고 모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낡은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깡마르고 힘겨워 보이는 중년 여성과 얼굴이 움푹 들어가고 머리카락이 반쯤 이마를 가린 남성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위엄있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낡은 옷차림, 느린 발걸음, 피로에 지친 눈빛. 도윤과 박선미 여사였다. 그들은 누구를 방문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스디슨 실패 끝에 회사는 파산했고 유진은 도망갔으며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마저 은행에 압류당했다. 한때 하나를 들개처럼 집에서 쫓아냈던 박선미 여사는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옛집으로 돌아와 옛 온기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 뒤에서 닫혔던 철문은 이제 자물쇠도 명패도 바뀌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사람은 가정부도 경비원도 아닌 바로 하나였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색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채 서 있었다. 얼굴은 환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하고 깊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박선미 여사는 그녀를 보고 떨었다.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네가 여기서 뭘 해? 하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제가
이 저택의 주인이거든요. 네가 주소를 착각한 거 아니니? 도윤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에서 점차 경악으로 변했다. 뭐라고? 네가 이 집을 다시 샀다고? 하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쓰라림도 고소함도 없었다. 그저 지옥을 지나 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사람의 미소였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서류가 있어요. 그녀는 서류철을 열어 등기부등본 사본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하나.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박선미 여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더듬거렸다. 아니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하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한때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은행에서 합법적이고 명확하게 매입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을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디자인할 거예요. 옛 기억이 자리할 곳은 더 이상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초겨울 바람이 대문 앞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며 마른 노란 잎사귀 몇 개를 날렸다. 회색빛 하늘은 도윤 모자의 쓰라린 고통에 공감하는 듯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그는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자신이 짓밟았던 나약한 아내가 아니라 성공하고 강인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여인이었다. 박선미 여사는 모든 것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해졌다. 하룻밤만 저희 모자를 쉬게 해줄 수 없을까요? 어머니는 그저 누울 곳이 필요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한때 높은 곳에 있다가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의 간척만이 남아있었다. 하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녀는 한때 사과를 간절히 바랐지만 오늘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후회를 기다리며 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당신들의 집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가 다시 돌아와 저와 제 아이의 삶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충분히 아팠다. 도윤은 얼굴을 돌려 붉어진 눈을 숨겼다. 박선미 여사는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저 컥컥거렸다. 하나는 안으로 돌아서며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1년 전 저를 집에서 쫓아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철문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혔다. 안쪽에서는 하온이 그녀의 아들이 새로 디자인된 거실 한가운데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 햇살이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저택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따뜻하고 밝고 생기로 가득했다. 하나는 몸을 숙여 아들을 안고 속삭였다. 엄마는 돌아왔지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엄마는 잃어버린 모든 것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 돌아온 거야. 밖에서는 두 그림자가 말없이 사라져갔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안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옛 챕터는 닫히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날의 쓰라린 재회 이후 하나는 더 이상 도윤과 박선미 여사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잊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과거는 깊은 상처와 같았다. 한때 피를 흘렸고 그녀를 죽을 것만 같이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처는 아물었고 흉터만 남았다. 그리고 바로 그 흉터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11번지 저택은 공식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하나는 옛 창문틀 몇 개를 남겨두었다. 아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고통스러웠던 것마저도
고쳐내면 빛이 들어오는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프로젝트 이름을 재생이라고 지었다. 단순했지만 그녀의 삶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 신문에서는 하늘 디자인 스튜디오의 여성 대표가 자신이 한때 빈손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저택을 다시 사들였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했다. 복수할 것인가, 자신의 귀환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옛날 사진들을 전시할 것인가, 그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나 아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하늘 디자인 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인 민하늘 대표가 회의 후 저택에 들렀다. 그녀는 새로 바뀐 유리창 옆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하나에게 물었다. 그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나요? 하나는 미소 지었다. 용서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고통에 더 이상 갇히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녀는 숨소리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재생의 여정 전체가 담겨 있었다. 저택은 이제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하나는 공간의 일부를 지역 사회를 위한 도서관과 한부모 엄마나 여성 창업가를 위한 무료 디자인 상담실로 바꾸었다. 모두를 도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와 같은 출발점에 서 있던 사람들은 도울 수 있어요. 그녀는 한 TV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 친절함은 단순한 관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통과 기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인들은 그가 이제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며 낡고 허름한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여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끔 꿈속에서 하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아마도 그녀는 후회와 너무 늦었음 사이의 경계를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는 듯했다. 한 번은 하나와 함께 일했던 옛 직원이 버스터미널에서 우연히 도윤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 내가 감히 인정하지 못했을 뿐. 단 한마디였지만 상대방은 그 남자가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저택 리모델링이 완료된 날 하나는 작은 개업식을 열었다. 와인도 VIP 고객도 없었다. 그저 몇몇 친구들 옛 직원들, 박미자 할머니, 그리고 민하늘 대표. 그녀의 일어서는 여정을 지켜봐 주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새로 바뀐 거실 중앙에 서서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한때 제가 자신을 잃어버렸던 곳입니다. 오늘 이곳은 제가 모든 믿음 평온함, 그리고 삶의 목적을 되찾은 곳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았다. 오직 눈빛만이 있었다. 그녀를 진정한 전사로 바라보는 눈빛. 잿더미 속에서 걸어 나왔지만 마음은 온전하게 지켜낸 전사로. 그날 밤 하나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잠든 아들의 뺨에 비쳤다. 마지막 장에 그녀는 썼다. 복수할 필요 없다. 가장 눈부신 성공은 나를 묻으려 했던 사람들을 미소 지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을 때이다. 새롭게 살아난 저택에서의 첫 아침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얇은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가 직접 고른 크림색 소파를 비췄다. 집은 이제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화려하고 격식 있는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생기로 가득했다. 하우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방. 하나가 작은 집 그림과 숲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그림으로 디자인한 방이었다. 아기는 그녀의 태양이었다. 그녀가 이겨낸 모든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 하나는 차 한 잔을 끓여 2층 발코니로 나섰다. 한때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들에
그녀가 조용히 서 있었던 곳이었다. 바로 이 발코니에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비난을 듣고 도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붙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1년 전 박미자 할머니의 작은 창고에서 잠들던 밤 그녀가 자신에게 썼던 손편지였다. 만약 언젠가 네가 일어설 수 있다면 기억해라. 너는 한때 쓰러졌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오늘 하나는 회의 일정이 없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하원과 함께 보냈다. 두 모자는 함께 슈퍼마켓에 가서 집 앞에 놓을 작은 화분 하나를 골랐다. 그녀는 아이에게 색깔을 고르게 했다. 하온은 해바라기 화분을 가리키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햇살꽃, 하나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응, 우리 집은 항상 햇살이 가득해야지 아가. 그녀는 더 이상 도윤을 원망하지 않았고 유진을 언급하지 않았다. 누구도 자신의 귀환을 목격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말로 알아야 할 사람이 지금 자신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해가 질 무렵 하나는 새로운 일기장의 첫 문장을 다시 썼다. 모든 끝이 마침표는 아니다. 어떤 끝은 그저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문일 뿐이다. 그리고 나 한때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던 나는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돌아왔다. 저택 밖에서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거렸다. 집 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한때 눈물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빛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바로 그 아이에게서 하나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옛 챕터는 닫혔다. 평온하고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었다. 하나의 이야기, 재생의 이야기,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였다. 어떤 실패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용감하며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는지 아는 다른 버전의 당신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다. 하나는 한때 거절당하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녀는 원한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두 손과 결코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보다시피 진정한 승자는 복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후 100배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당신도 한때 무시당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삶에서 밀려난 적이 있는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적이 있는가? 아래 댓글에 남겨라.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힘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운명의 거울 채널을 구독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울리고 깨닫게 할 실제 삶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라.